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이상휘 세명대 교수 모시고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보셨지만 오늘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를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사 년 전에는 내가 여기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 찾아오게 되니까 참 기분이 좀 상당히 좀 이상한데.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 경제 문제를 이번에 극복 못하면 여태까지 해온 게 너무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여야가 좀 나라 발전을 위해서 상황에 협조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개원 문제인데 우리 이 대표께서 7선에 지금 의회에 가장 관록이 많으신 분이니까 과거의 경험을 보셔가지고 빨리 이 정상적인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협력을 해주십시오. 6월 5일 날 원래 이제 하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은 지켜가면서 또 협의할 건 협의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거든요. 소통만 충분히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저렇게 언론에 공개되는 저런 모두 발언이라고 하죠. 저런 장면에서는 통상적인 인사말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굉장히 좀 뼈 있는 얘기들, 우회적인 얘기들이 저는 오갔다고 좀 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이 6월 3일이죠. 네. 6월 5일 날 모레가 이제 개원 날짜예요. 국회법에 정해진 개원 날짜가 모레인데 개원이라는 거는 국회의장단 선출하는 겁니다. 일단. 근데 5일 날 이제 원래 의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지금 쟁점이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통합당, 이게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 다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하고 네. 있는 거거든요. 예. 만약 의장을 뽑게 되면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본회의에서 하는 거니까 선출로 들어가게 되면은 상임위원장은 다 이제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 그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건 국회법을 충실히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지금 통합당도 5일 날 개원을 하자. 워낙 지금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제 한 번도 딱 개원 날짜에 개원한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 13대 이후에. 그리고 이제 13대 민주화 이후에 첫 국회가 13대 국회인데 네. 예. 그때부터 20대 국회까지 개원하는데 평균 40일 걸렸다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나 우리 교수님 다 대학에 있지만 대학교 개강할 때 뭐 협상 안 하잖아요. 네. 저절로 개강하거든요. 그럼요. 이제 그걸 지키자고 하는 거니까 이해찬 의원의 말이 맞는데 대표의 말이 맞는데 김종인 이제 비대위원장은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게 개원을 잘 좀 하게 해달라는 말 속에는 그렇게 독식하지 마시오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겉으로 볼 때는 덕담인 거고 부드러운 대화가 같습니다만 지금 기저에 깔린 그러한 저는 정황이 있는 거고 상황이 예. 그런 점이 반영된 대화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저 그림 모니터상으로 보면 참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좀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라는 것이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같은 그런 저런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외모상으로 보면은 물론 뭐 제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복싱 경기와 비교를 한다 그러면 외모상으로 보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인파이트 스타일이고 네. 그 다음에 반면에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웃사이더, 아웃복싱 스타일인데 그런데 이 나오는 발언력을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정반대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오히려 인파이트 스타일의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웃복싱 스타일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이해찬 대표는 개원을 무조건 밀어붙이겠다. 법대로 하다. 준법 개원을 하는다. 여기 어떤 이익을 달 수가 없다. 그리고 어제 뭐 그 의원총회에서도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5년의 시간을 두고 보니까 지금의 정점의 기간이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필요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실질적으로 완전한 인파이터 스타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김정은 비대위원장은 여기에 빌미를 주지 않겠다.
우리가 충분히 추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협조해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구성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 먼저 보여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일종의 아웃복싱 스타일을 이제 보고 있죠. 두 사람은 그런 어떤 정치 스타일이 공통점이 있죠. 뭐냐 그러면 카리스마적인 어떤 정치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두 사람 공이다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 사람의 뭐 같은 당 인연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두 사람의 공통점의 카리스마적 스타일에다가 또 뭐가 재밌냐 그러면은 당내의 어떤 조직 체계를 일사불란하게 일사대오 체제를 두 사람 다 원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 측면에서 20대 개원, 21대 개원이 상당히 좀 충돌과 불협화음을 피해 가기가 참 힘들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두 대표의 대화를 복싱에 비유해서 인파이터 아웃복싱 스타일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뭐 의석수가 가져오는 자신감의 유무 뭐 이런 거랑도 네, 좀 그렇죠. 결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177대 103이니까 예. 압도적으로 이제 통합당보다 민주당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또 지역구의 그 득표율은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 나지 않거든요. 예, 득표율 자체는. 네, 지역구에서 의석수는 지금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라는 건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는 거니까. 예. 소선거구제와 다수대표제, 다수대표제라는 거는 단 한 표라도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것. 이 두 제도가 결합되다 보니까 현재 이번에 이제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역구 득표는 49대 40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9%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지역구 숫자는 꽤 차이가 많이 났죠. 네. 그런 점과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이 사실 두 대표는 4년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천에서 이해찬 대표를 탈락시키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두 분이 허허 웃고 있다는 게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치라는 게 뭐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예. 거니까. 그리고 다들 얘기하는 겁니다. 1988년도에 한번 둘이 붙기도 했죠. 관악을 해서 예. 네. 김종인 후보가 그 당시 민주정의당 후보였고 이해찬 지금 대표는 평화민주당 후보로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해찬 후보가 이겼죠. 네. 네. 어쨌든 지금 원구성을 두고서 이렇게 두 대표가 이야기를 한 건데 민주당에서는 18석 다 가져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통합당은 법사위 포함해서 7석 가져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좀 접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떤 식으로 협상이 될까요? 5일 날에 개원한다는 부분도 이제 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좀 비유를 해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1장 제1조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 그러면은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 다수와 소수가 서로 상생과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적 정신은 일종의 상생의 정치와 협치의 정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신사협정에 따라서 원구성에 있어서 계속해서 의석수에 따라 배분을 해왔고 그런 것은 일종의 민주적 다양성을 다수가 소수를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그 상당히 좋은 어떤 미덕에 대한 정치로 사실 자리 잡았었거든요. 이 재밌는 것은 또 DJ 정부부터 시작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도 사실상 DJ 정부가 시작한 이란 신사협정을 되돌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부분을 공사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과연 독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18석을 모두 다 가져가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 쪽에서는 준법에 대한 부분들을 법대로 밀어붙이겠다 저렇게 이야기하느냐. 뭐 그런 것들은 177석에 대한 거대 여당의 힘을 과시하겠다는 그런 정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블러핑 부분도 있겠죠. 뭐 법안 처리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블러핑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런 것들은 상당히 이 177석이라는 거대 여당의 힘 자체가 단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 정서를 본다 그러면은 우리 정서가 평범하게 본다면은 사실 강자보다 약자 쪽에 많이 써서 이야기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들어와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 원구성을 해서 나눠 먹기식은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DJ 정부부터 지금까지 그 부분을 전부 다 모순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논리적 모순에 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조금 전에 저희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지금 협상 전선에서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인데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저는 이 원구성 협상 관련돼서 전석 상임위원장 18석에 대한 것이 당의 사실상 확고부동한 입장이냐라고 물었을 때 약간 뭐 그렇지 않다라는 뉘앙스를 저는 행간에서 좀 읽었거든요. 이른바 협상에 있어서의 민주당이 이것이 아니면 절대로 협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게 아니고 조금은 좀 유연하게 갈 수 있음을 좀 시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마 18석 18개를 다 가져가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13대 이후에 사실 관행으로 정착되어 왔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국회법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선출하면 되는 거지만 네.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의석수는 171대 103, 지역구에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민주당이 얻은 것보다는 적지만 통합당을 지지한 국민도 있단 말이죠. 예. 이거 완전히 이제 오로와 나싱,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하잖아요. 승자 독식.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가 이긴 경우에 다 가져갑니다. 미국과 우리는 뭐 상황은 좀 많이 다르죠. 미국은 이제 삼권 분립이 철저히 돼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내각제식의 대통령제라고 있어요. 혼합 대통령제. 우리는 뭐 정부 장관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다가 장관도 하잖아요. 예. 미국에서는 항상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미국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내각제 혼합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식의 대통령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우리가 있고 지금 현재 법사위원장인 것 같아요. 법사위원장이 예결위원장을 야당이 갖고 있는데 네. 법안 통과율이 대단히 낮았단 말이에요. 20대 국회 때. 그 이유가 결국은 뭐 여러 번 나온 얘기입니다만 법사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법안들을 가지고 막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서 야당 의장이다 위원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의석이 압도적이고 그러니까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이제 체계와 자구 심사의 기능을 배제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예. 아마 그런 것들이면 아까 뭐 블러피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수님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협상 카드로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행간에서 그런 걸 읽으셨다는데 김명진 의원에게 민주당도 아마 그런 걸 생각할 겁니다. 단지 5일날 그 개원하는데 통합당이 참여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 때문에 통합당이 내일 모레 개원하는데 국회의장단 선출에 빠진다면 통합당이 초반부터 명분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예. 개원은 일단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상임위원장 선출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통합당이 우린 의장단 선출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럼 과거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하긴 하되 그리고 통합당도 모레 들어가서 국회에서 의장단 선출에 같이 참여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민주당도 어쨌든 18개 다 가져갈 수 없는 거죠. 지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될 건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통합당이 그쪽에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 이게 사실 지도부의 성향도 협상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데다가 특히 국회를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 워낙 지금 다수기 때문에 지도부가 어떤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적 스타일은 상당히 좀 지략적으로 봐야 되겠죠. 예. 지략적으로 봐야 되겠고 두 사람의 공통점을 굳이 끄집어낸다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수 진영이 보여줬던 그런 관성과 관행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발목 잡기를 하지 않겠다. 네. 그런 어떤 여운을 남기는 그런 정치적 행위는 오히려 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두 사람의 워딩 자체가 필요할 협조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조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여권의 전략에 의해서 과연 어떤 형태로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죠. 실질적으로 우리 최 교수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은 원구성에 있어서 국회의장단이 선출돼 버리게 되면은 이 통합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 또 없지 않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의장단이 선출한 후에 국회법상에 2일 정도의 여유가 있죠. 2일 정도 내에 상임위원단 명단을 다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상임위원단 제출하지 않게 되면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원들을 임명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상임위에 임명이 되고 난 다음에 본회의에 붙여버리면은 18개 상임위가 독식하게 될 수 있는 기반적인 토대를 오히려 만들어주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당의 고민은 거기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주호영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어느 정도 작용이 될까 이게 상당히 좀 관건이긴 합니다만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18개 상임위 독식이라는 이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다수결 원칙에 상당히 모순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거죠. 오히려 역풍이 불기 때문에 예. 민주당으로서는 막판에 전격적으로 협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이고 통합당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지금 각을 세우지 않고 있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뭐 추기관 협상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겠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싸우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역으로 본다 그러면 싸워줘야 177석의 힘이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 각을 주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으로서는 일종의 속내를 드러낼 수 없는 딜레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막판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 이틀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죠. 그리고 이슈를 넘겨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요. 지난해 공수처법 설립 당시에 금태섭 전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는데 이에 대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여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강제 당론은 반드시 지키라는 당론입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하면 그 강제 당론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 당론에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투표 행위를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포함시켜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속 그런 충돌하는 일이 잦게 발생한다고 보면 그것은 개인의 어떤 소신과 정당이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지난 25일에 김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사실이 지금 뒤늦게 알려진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당 내부에서 나온 엇갈린 반응들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금 전 의원도 재심 신청서를 지금 제출한 상황인데 두 분의 의견 차례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우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죠. 헌법기관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회법과 이제 헌법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회법 114조 2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귀가 아니라 구속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기속되지 아니하고 네.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국회법에. 네. 또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게 같은 의미예요, 사실. 헌법 예. 46조 2항의 이 명시적 선언과 국회법 114조 2에 나와 있는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게 같이 나와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그리고 꼭 이런 헌법과 국회법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직무상 발언도 그렇고 투표도 해가는 게 맞죠. 네. 근데 지난해 이제 공수처법이 여야 간에 아주 쟁점 법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하고 달라서 소신 투표를 주장하기에 우리 한국 정치에서 한계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건 당론이 더 앞설 수 있는 거예요. 예. 정당이라는 건 원래 이제 정책 의사와 지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정책 결사체가 정당이기 때문에 네. 만약 생각이 다 다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리에 의한다면 정당의 의미가 없죠. 아까 방금 김남국 의원이 그럼 차라리 탈당해라 무소속 활동이 무소속으로. 맞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그 중간자적 입장이 있을 거예요. 어디 접점이.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금태섭 의원이 기권했단 말이죠. 당론은 찬성이었는데 근데 그걸 이제 와서 징계를 한다는 얘기는 예. 국회법과 헌법을 설명할 길이 없어져요. 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아까 김혜영 의원이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말씀한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어쨌든 간에. 물론 당론이라는 게 있고 공수처법이라는 게 워낙 예민하고 쟁점적이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건 그것대로 당내에서 토론을 거쳐가지고 네가 잘못됐다, 당신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이지. 예. 그걸 당에서 윤리심판에서 징계라는 절차가 거친다. 국회의원이 어쨌든 간에 국회법과 헌법에 따라서 자기 소신에 따라서 기권을 했는데 그 투표행위 아니었습니까? 네. 예.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투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다른 역할도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그 투표에서 헌법과 국회법대로 자기가 이건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기권했는데
너 잘못했어 징계하면은 모든 국회의원이 다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이건 그래서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말이죠. 예. 진보 보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는 더욱더 아니에요. 진영의 문제는 더욱더 아니고 말이죠. 네. 이건 저기서 민주당이 이제 21대 국회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권력은 겸손하게 행사된다라고 지금 엊그저께 노무현 대통령 11주기였나요? 그때도 예. 얘기했던 거 아니었어요?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 이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권력은 절제되고 겸손할 때 더 강해지고 커지는 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권력에 결부시킬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국회의원의 이런 행위 자체를 징계를 한다. 이건 민주당답지 않다. 이건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게 이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건 너무 당파적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법과 헌법에 분명히 있어요.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 거예요. 어쨌든. 예. 이건 범법행위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그래서 분명히 민주당이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법안과 법률적 충돌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이 정치적 관점과 이론적 관점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이 정치적 관점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무리하게 당론에 배치됐다 해서 징계까지 줬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는 민주당의 속내가 있을 겁니다. 어떤 속내냐 그러면 이재철 대표가 177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여기에 상당히 일사대고적인 일체적인 체제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길이 대구까지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칫 자법이라든가 갈등 소지가 있게 되면은 거대 여당으로서의 큰 힘을 발휘하기도 전에 와야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아마 작용했을 겁니다. 그런 어떤 정치적 관점에서 일사대오를 한 번 더 추스리고 소선의회에 대한 경각심을 깨치기 위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론적 관점이 이렇습니다. 충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국회의원이 법안을 정할 때는 네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뭐냐면은 지역 구민의 의견이 어떠냐, 이것이 국가 이익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여기에 따른 내 자신의 소신이 어떠냐, 예. 그다음 네 번째로 따지는 것이 당론이 어떠냐 이런 부분입니다. 개각기 헌법기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사실 헌법기관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당론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죠. 헌법기관이 할지라도 여기에 강제성을 굉장히 작용받고 있는 게 우리 국회의원 헌신입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적 관점을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당론의 지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부분은 대통령 자하에서는 사실 당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각 자하에서는 한 정당이 집권하기 때문에 어떤 법률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 정당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각제 하에서는 당론이 굉장히 강제성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제안에서는 소위 말해서 대통령 임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탄핵이 되지 않는 한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역에서 뽑는 국회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이 내 정치적 견해를 당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긋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단이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자기의 소신 수단, 지역 구민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지는 그런 소신이 아니면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견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제에서는 당론의 강제성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거고요. 이걸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강제적 당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국회의원의 각 헌법기관을 지도부에 배속시키고 종속시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좋지 않은 거예요. 뭐냐? 첫째, 의원의 자율성을 보장을 하지 못하고 자율성을 저해하는 겁니다. 헌법기관인데도. 그다음 둘째 뭐냐 하면은 교차투표, 의원의 대한 소신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의회 민주주의 약화시키는 거예요. 이 일종의 정당 보수들이 가지고 있는 공직권을 활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크로스보트라든가 헌법적인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을 약화시키는 비민주적 행태의 하나다. 라는 것에서 굉장히 지적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양쪽에 대한 의견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헌법적 학자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의회 학자들도 그렇고 이 부분은 민주당이 정치적인 함의만 너무 담아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뭔가 좀 실수를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역풍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교차투표 말씀하셨는데 교차투표를 이제 크로스보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들 아시는 것처럼 A와 B당이 있는데 A당이 내세운 당론에서 B당 의원이 찬성하고 B당 위원회 이론에 대해서 A당이 찬성하는 교차적으로 찬성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실현이 좀 돼야 돼요. 이른바 자유투표, 자율투표, 교차투표. 이게 형성이 된다면 다수결의 의미가 있죠. 다수결이라는 거는
민주주의를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죠. 마지막 목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네. 다수결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A당이건 B당이건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 국회의 입법부의 일원으로서의 자율권이 보장돼서 그것이 인정된다면 다수결의 의미가 있어요. 그럼 저쪽이나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어느 의원이 더 많이 나왔냐고 볼 수가 있는데 A당의 의원 수가 무조건 많고 B당이 적으면 A당이 다 찍는다. 네. 그 만약에 A당의 당론이 유예되면 찍죠. 그건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한국 정치에서 기본적으로 한계는 있어요. 당정청이라는 여권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와 청와대와 입법부, 당이 같이 한 여권을 형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권 분립은 기본적으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죠. 행정부 입법부를 견제와 균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인데 그건 좀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 예.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무리가 따른다 이런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지금 뭔가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 이후에 과도하게 당의 규정력이 너무 셌다라는 거예요. 그 내각제 정당 문화에서 그게 통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이제는 꼭 무슨 금태섭 의원권이 아니더라도 이것과 관련시켜서 최근에 우리 다수결 얘기를 하면서 상임위원장 독신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유투표와 교차투표 그리고 이런 것들의 중요성. 그래야 국회가 역할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여야가 바뀌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이번은 우리가 많은 걸 있어요. 이 건이 네. 지나간 일입니다만 금태섭 의원의 징계권은 의원으로서의 신분 같은 것. 이건 여당 의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의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국민들이 줬던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찾아내야죠. 당론에 딱 뭐 극단적인 지지자들이 양쪽에 있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의원들은 정말 자기의 양심과 어떤 소신에 따라서 헌법과 국회법의 명시대로 하는 게 맞다. 원칙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 두 분 모두 말씀이 굉장히 깊이 있고 진지한 말씀 해주셨는데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할 말은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권력을 부여받은 거다. 뭐 이렇게 그리고 이 문제는 뭐 여당과 야당의 문제, 진보와 보수의 이념 문제도 아닌 말 그대로 국민의 권력을 부여받은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뭐 이런 이해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네요. 네. 정리 잘하시네요. 아주.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이상희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